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지난 회에 이어서 중국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래학자들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예측한 분 의견이 아니고 비관적으로 예측한 분들의 의견만 이제 취합해서 한번 소개. 양쪽을 다 알아야 되니까. 네,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중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구론하고 그렇죠, 인구.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네 가지의 암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네네. 네. 그게 이제 그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중국이 세계 1등이 되지 못하는 39가지 이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원래 캐나다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네. 거기는 원제목은 50개 이유로 돼 있죠. 50개. 네. 뭐 하여간 이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장면이 네. 중국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 했는데 그 중국 정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국 뭐 국가라는 전체보다도.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중국에 있는 이 네 가지 세력, 이 세력이 잘못하면은 중국 정부를 향한 4대 군단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잠재 폭동 그룹이군요. 그렇죠. 덤벼드는 네. 그룹이라는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중국이 뭐 7억 명을 가난해서 구제했습니다. 지난 30년 네. 동안. 그건 뭐 인간 역사에서 그렇게 대단한 그 위대한 일도 성취죠. 위대한 네. 것이죠. 그런데 인구가 13억이 되다 보니까 7억이 가난해서 나왔는데 아직 이 5억이 가난하다라는 그 상황이 남아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서부터 너무 이제 불균형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수억에 해당됩니다. 수억. 그리고 3달러로 올리면은 네. 거의 한 5,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극빈자층, 극빈자 군단이라고 이제 첫 번째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국이 이제 급속한 산업화를 하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도시 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뭐 중국 사람들도 우리 뭐 다 아는 용어죠.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농민공. 아, 중국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이사할 수 없는데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네, 공식적인 주소를 농촌에 두고 그렇죠. 실제 생계 실제로 해결은 도시로 와서 비정규직 공장에서 날품팔이. 일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이 뿌리고 도시에 와서 도시에서는 그 부유하는 세력입니다. 유랑 세력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집도 없고 그리고 가족을 어떤 경우에 데리고 왔는데 가족들이 학교도 못 다닙니다. 학교도 못 가요. 법적 주소지가 그렇죠. 주소가 안 농촌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을 그 농민공의 숫자를 한 2억 5천만 정도로 잡습니다. 2억 네. 5천만 최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으면은 월급 받고 자기 또 고향에다 돈 붙이고 그래도 뭐 빈민굴이지만은 또 살 수 있으니까 그 2억 5천만 이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질 경우에는 또 다시 그 적대 군단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이거는 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만 나라는 정책을 썼는데 네, 1인 1자녀 정책. 80년부터 이렇게 그 1인 1자녀 정책 그러니까 1가구 1자녀죠. 최근에서야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명을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이죠. 그게 금년에. 바로. 네. 그러니까 이제 40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그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무지하게 선호하는데 남아 선호 사상.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 어떤 뭐 미국 인구 통계학자는 거의 30%가 차이가 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자 130에 여자 100명. 이거는 뭐 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여성 인구가 조금 많은 게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렇죠. 보통 선진국들은 여자가 조금씩 많죠. 뭐 그리고 103대 100 이 정도로. 태어날 때 105대 100이면은 그것이 딱 맞는답니다. 네. 남자가 105, 여자가 100. 남자들이 좀 더 빨리 죽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안정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으려면은 태어날 때 남자 105명에 여자 100명 정도를 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뭐 경제 성장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이제 산하 제한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괴물을 산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게 잡아서 4천만 명의 남자가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혼할 의사는 있는데 아, 결혼을 할 수 없는. 그 짝이 없어서 못하는 네. 거죠. 뭐 그런 사람을 4천만이라고 보는데 4천만을 그 총각 군단이라고 씁니다. 그 네. 캐나다 학자가 결혼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분노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나오고 이것도 또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네. 아이를 하나 낳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아이가 전부 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소황제라고 그러죠. 소황제. 그렇죠. 엄마 아빠의 하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니까 그렇죠. 6 어른이 아이 하나 보고 사는 겁니다. 그 소황제들은 네. 그러니까 소황제들은 이제 새로운 인간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아직까지는 없던 인간형이죠. 평생을 떠받들려 살았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형도 없고 네. 뭐 부모도 없고 뭐 네. 위아래가 없는 자 그러면은 네. 빈민군, 농민공군 어. 또 그 결혼하지 소황제군, 못한 소황제군, 총각군, 네. 총각군 네. 이거를 4대 군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문제가 경제 성장이 잘 되는 한 고도 성장이 되는 한 잠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경제 성장이 가다가 멈추다 할 때 이거가 폭발할 텐데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네. 이렇게 그 뭐 중국이 그 1등이 되기 어려운 이유라는 책의 앞부분에 그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뭐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지적하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암흑군단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중국에는 네. 실제로 존재하는데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1인 1가구 정책 때문에 실제로 아이는 낳는데 호적 등록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꼬이게 되는 건데 네. 지금 금방 우리가 남자가 모자르다, 남자가 남는다 했는데 사실은 남자가 남는 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딸을 낳으면은 신고를 아예 안 합니다. 네. 딸을 뭐 죽인 경우도 있지만은 놓고서 신고 안 한 경우. 네. 그리고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나면 또 불안하니까 하나를 더 낳는 것이죠. 그 이제 아들 둘 네. 낳으면은 둘째 아들은 신고를 못 하는 겁니다. 왜? 법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주민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는 검은 아이들이라고 씁니다. 네. 흑아. 네. 검은 아이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검은 모르는 거지. 아이들이 얼마나 모르는데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미니멈 1억 5천 야,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맥시멈 4억이라고까지 하는데 그건 뭐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여간 1억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몇십 년 동안 누적된 것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 중국 관련 강의를 하다가 제가 그 말을 하는 걸 들은 어떤 분이 교수님 말이야 자기가 지금 그 얘기 듣고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거가 있다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포스코 직원이에요. 포스코 직원인데 자기가 그 중국에서 그 여직원을 뽑을 일이 있었는데 50명인가를 이렇게 그 공고를 냈는데 하게 수천 명이 왔대요 여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주민증 없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에 놀라가지고 그게 흑아들이군요. 자기는 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중국의 부모들이 참 학벌도 약하고 무식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서 이걸 신고를 안 했구나. 네. 하긴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신고 막 안 하다가 그렇죠, 뭐 뭐. 1년 지난 다음에 하고 네. 막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농담했답니다. 주민증 없는 애를 뽑으면은 월급을 아주 조금 줘도 되겠다고서 그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군요 하고서 자기가 놀랬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 호적이 없는 사람 학교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존재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범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생각보다 이제 중국의 경우 여행을 할 때 검문을 많이 하는데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정도는 돌아다니는데 이웃 도시로 가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요행이 갔다 해도 돌아올 때 그 검문을 피해서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참 세계의 기적이죠. 세계사의 기적인데 그쪽을 보면서 다른 쪽을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빠르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나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 발전을 뭐 7%, 8%씩 한 30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부가 끌고 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그것은 진짜 의미의 그 본질적인 의미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아니란 말이죠. 그게 나는 한국의 두 번의 큰 대수술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원형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하나가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이게 1989년에. 네. 그러니까 87년. 87년. 네. 87년에 그 민주화를 통해서 6.29 선언이죠, 소위. 그래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제는 민주주의인데 정치는 독재라는 그 어긋남이 해결이 되는 거가 6.29 선언이죠. 그것만 가지고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거는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제 비틀리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를 틀어놓은 건데 IMF.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렇죠. 글로벌 맞도록. 스탠다드에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좀 강제로 당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국제사회가 그렇죠. 한국을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수리 비용을 물고 고쳐서 가는 게 국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응을 해가는 것이죠. 이제 진짜 그 지금 뭐 이 세계의 이 세계화된 시대에 그 룰이 뭐 미국식 자본주의죠. 뭐 세계화를 미국화라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그 물에서 그러니까 행동하기에 더 체질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워싱턴도 앞설 거고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치면은 서울 콘센서스도 옛날에 있었던 거죠. 도쿄도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일본의 자본주의도 원형 미국 자본주의랑은 다르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 오면은 전부 발전을 멈췄는데 중국도 그런 과정을 혹시 겪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아까 지난 회에서 이제 중국의 인구 구조 그리고 그런 구조가 갖고 있는 미래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기야 일본도 지금 이민을 중국하고 일본은 그걸 못 받는 거로 지금 돼 있죠. 한국만 그럼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피를 강조하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일 때 아주 참 기가 막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우리 다 한국 사람이지만은 좀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이게 뭐 다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나라 인구 통계학도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 나라 가만히 있으면 전부 그냥 어른들의 할아버지 나라가 되는데 출산율이 뭐 세계 그렇죠. 최하위권이니까요. 정말 요거를 대입하면은 나중에 한국이 없어집니다. 뭐 이제 늙은이들만 있다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그 일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실험을 지금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과정 결혼이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섰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15%로 그렇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의 문제는 조금 이렇게 흐트러질지 모르지만은 국민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건데 일본과 중국이 뭐 저는 거기까지 아주 깊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읽은 거는 그거를
하기가 참 안 돼 있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문제가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노령화 이런 문제가 없는 거가. 미국은 뭐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원래 수혈되는 나라니까요. 국가 자체가 이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나이 뭐 늙어지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 세계에서 오니까. 네. 조지 프리드만 책을 보니까 중국은 네 조각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2040년이나 50년경이라고 그랬던가요? 아까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오래돼갖고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네, 얘기를 그리고 하고 자기가 있죠. 그때까지 살아서 자기 예언이 맞는지를 꼭 보고 싶다 이런 구절도 있던데요. 그 얘기는 네. 이 책에 이제 나오기보다도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이 통일이 언젠가 될 건데 네. 금명간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날짜는 안 썼는데 한국이 통일되면은 한국은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될 거다. 네. 힘이 센 나라가 되는데 자기는 통일된 한국이 힘이 센 나라가 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는 중이다라고 쓴 거예요.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가 갈라져 나가고 티베트가 갈라져 나가고 중국이 남중국, 북중국, 북경 상해로 갈라진다면 만주는 사실은 만리장성 바깥이지 않습니까? 동북 삼성이죠.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그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는 교수가 네. 힘이 막강해진 대한민국 그리고 이분은 2040년 무렵에 중국이 약간 좀 지리멸렬할 거다고 썼습니다. 네. 조금 지리멸렬해 있는 중국이 만주를 놓고 경합을 벌일 거다. 뭐 전쟁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 영토가 된다는 그렇지. 얘기군요. 경합을 벌이는데 문화 경제 네. 뭐 센 쪽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한국 쪽으로 만주가 한국 쪽으로 그럼 만주는 말하자면 만주조선이라는 독립국이 된 뒤에 한국과 아주 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뭐 아주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예, 하여간 뭐 이분은 그냥 크게 지정학적으로 이제 지정학 이 사람은 또 파워 폴리틱스 권력 정치 쪽으로 그 분석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많고 힘센 쪽이 끌어당기죠. 그런데 능히 통일된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막강한 나라가 될 거고 능히 만주를 놓고 중국하고 한번 바로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거꾸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 네. 통일을 원하겠나? 근데 되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신화적 고대사에 기반한 뭐랄까요 그 감상적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인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지정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참 의외입니다. 만주가 통일 한국에 속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아주 그 뭐 이 사람이 문화적 이 경제적으로. 책이 아니라 네. 나중에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뭐라고 썼냐면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통일한국은 강대국이 될 거고 그랬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 그 뭐 자기 그 학자로서의 궁금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국제 정치는 네. 힘의 이거니까. 그럼 조금 더 나가서 내몽골하고 외몽골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알게 뭐 우리는 뭐 예측하기 그렇고 다만 능히 우리가 그 가상해 볼 수 있는 거가 힘이 센 대한민국. 네. 그러니까 뭐 약할 때하고 셀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아주 이 격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호전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그건 뭐 자타가 호전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전적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치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 뭐 전쟁도 자주 하고 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카플란이라는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은 로버트 카플란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저 로버트 카플란 이제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네. 케이간 케이간. 네. 케이간이라는 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산에 갔는데 곰을 만났어요. 네. 곰을 만났는데 내가 어느 날은 칼을 한 자루 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 나의 상황은 그때 나의 운명은 곰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내가 어느 날은 장총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곰을 만났어요. 네. 그때는 나의 운명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곰이 나한테 오면은 쏠 수도 있고 네. 그 곰이 다른 쪽으로 가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있다가 되는 기다리면 거고. 되는 거고. 그런데 이분 얘기가 지금 오늘날 국제 정치에서 그 장총을 들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조금 힘이 약한 나라는 칼 들고 있는 나라도 있고 네. 그것도 없는 나라도 있고 무방비인 나라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고물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들하고 보면은 그걸 만났을 때 나라들마다 행동이 다 다르다. 미국은 그것을 쏘고 싶어 하고 네. 그러면서 옛날에 미국이 약할 때는 미국도 무지무지하게 얌전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땐 지금처럼 그렇게 세게 행동하는 나라는 영국이었다. 1차 대전 전후 네. 영국이 세계 네, 그 챔피언일 전에, 때는 네. 영국이 국제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 무력을 휘두르면은 미국은 안 된다고 또 네. 소리 지르고 그랬었다 하고서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어느 날 힘이 엄청나게 센 강대국이 됐을 때 네. 그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똑같은 사람이라도 총을 들고 곰을 만났을 때하고 칼을 들고 곰을 만났을 땐 다르거든요. 맨몸으로 곰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날 정말 강대국이 되면은 네. 지금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통일 한국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온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만주 지역까지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끌어들이는 말하자면 뭐 그렇게 예측. 네, 그 거대한- 조지 프리드맨이 예측하는데 저는 뭐 가끔가다 이제 우리 그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강의하고 그러면은 뭐 학생들이 좀 우리 처지에 대해서 조금 좌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하다는 사실이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는데 내가 그 좋은 뉴스 있다 그러면서 가끔가다 그 얘기도 해주고 그럽니다. 뭐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이 업되니까.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한 게 2040년, 2050년 뭐 그 무렵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4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뭐 그게 뭐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이제 그 대충 봤을 때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은 자기가 90대, 95세인가 그 무렵 네. 되는데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자기 예언이 맞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이충근 박사님과 저도 어떻게든지 그때까지 살아서 정말 예언이 맞는가 보고 그 예언이 맞는다면 만주 지금 지역 한번 고구려가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고구려 중국이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고구려 중국은 자기 지방 정부의 일부라고 벌써 얘기를 했죠. 네.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의 선조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는 거죠. 그리운 네. 거지. 그 만주 그러니까 가까다 보면 만주가 어마어마한 넓은 땅 아니에요. 네. 그거를 그리는 거가 우리도 한번 강한 나라, 센 나라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것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 어. 열망이 있기 그런 있는 때문에 것이죠.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중국이 갈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지 프리드먼 지정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가 중국의 붕괴는 아니고 분열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중국이 분열한다면 만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통일 한반도와 상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측했다. 그 말씀을 들려드린 겁니다. 저는 조지 그렇죠. 프리드먼의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서 네.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뭐 공격적으로 이런 건 아니죠. 그 국가들이 전부 다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좋고 중국이 뭐 국민들이 다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 네. 되는 게 좋죠. 저는 근데 뭐 만주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통일 한국에 대해서 북쪽 지역을 여행하는 상상 그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